자, 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당나라 금융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여기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전매제에 관련된 내용, 당나라 전매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읽고, 그 다음에 살펴보고 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 전매제도 중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소금이죠, 소금. 이 소금은 뭐 당나라 이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어, 이제 전매제를 실시했고 그 당나라 때도 계속 이제 전매제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이 당나라 재정에서 제일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소금 전매제의 변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안서에 난 이전에는 그 감매법을 실시했어요. 제후기가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했죠. 그래갖고 해역, 지형, 점형 등등. 그러니까 이제 뭐 바다나 땅이나 그다음에 암석 등등에서 나온 모든 그 염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다 장악하는 거야. 응. 그래갖고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죠. 판매와 유통을 완전히 장악한 국가가 장악한 것을 감매법이라고 해요. 감매법. 근데 이제 그 안사에 난 이후에 염세 판매 방법이 달라지죠. 자, 이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그 통상법이죠. 요한이 이제 그 주도도 해갖고 통상법을 했는데, 자, 이 통상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소금의 생산과 추가 과정만을 간에서 강독하고 그 상인에게 각세를 징수하고 이후 이제 운반과 판매는 상인들에게 위임한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만 생산 추가 과정은 국가만 이제 국가 관리 감독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냐면 판매나 유통은 누가 하는 거야? 예, 상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단지 이제 각세 그 뭐냐면 소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세만 걷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판매하고 유통하고 생산하는 그런 모든 체제보다는 훨씬 더 뭐냐면 효율적인 거죠. 국가 다 해야 되잖아.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 근데 요 단계만 생산과 추가 단계만 하고 그 유통이나 판매는 상인들이 소금세만 납부하면 각세만 납부하면 자유롭게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통상법이에요. 그래서 이 통상법하고 이제 감매법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북송 때도 비슷해요. 북송 초기 때는 감매법을 하다가 나중에 북송 중기로 넘어가면서 통상법 바뀌거든요. 그래서 북송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매질을 하면 가격이 이제 폭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싼 그 소금을 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 암시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그 간에서 판매하는 아니면 그 간에 위임을 받고 있는 상인들, 정식 상인들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그 뭐냐면 소금을 판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시장이 형성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연매를 하는 그러니까 몰래 이제 그 하는 연밀상이라고 하죠. 예, 연밀상은 그 연밀상은 대부분 무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또 간에는 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염적이 하락하는 계기가 됐다. 왜냐면 간의 입장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물건을 암시장에서 갖다 팔면 간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염적들을 공격하고 얘네들 밀매상을 공격하고 그러면 얘네들 자체 무장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 전 시간에 살펴본 항소의 난도 이런 거죠. 항소도 열민매상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당나라의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 다세를 이제 부과한다. 예. 그러니까 다라는 건 세금이죠. 다는 세금이 아니라 차죠, 차. 예. 차도 일종의 이제 전매제를 실시해요.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인들이 차를 많이 마시죠. 지금도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 이 대량으로 이제 함량된 그 물이기 때문에 이걸 좀 걸러내기 위해서 차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차에 세금을 부과시켰다. 그 차도 이제 뭐냐면 그 전멸하고 다세를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술도 전멸하고요. 그 다음에 강세, 상세,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신정세 이런 것도 신정세는 일종의 인두세예요. 양세법 때는 이게 예전에 양세법 이전까지 걷다가 양세법 이후부터 이제 걷지 않았는데 다시 이게 송나라 때 다시 잡세로 편입돼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송나라 때 양세법을 실시할 때 신정세 같은 잡세도 같이 걸었다 관련된 기출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민 반란의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해 줬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또 재정의 특징을 보면 영해사직들이 등장해. 영해사직 율령 밖에 간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재정 관련된 그 부분에도 이 영해 간직들이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삼사로서 염철, 전운, 탁지 이런 거를 삼사라고 하는데 이 비중이 점점 커지게 돼. 그 율령 밖에 간직이지만 그 비중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삼사가 송나라 때 들어가면 주요 재정 기구가 되죠. 예. 당나라 때는 이제 영해강직이었지만 나중에 송나라 때 들어오면 주요 재정 기구가 된다. 송나라 간직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파악을 해두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그 소금뿐만 아니라 소금 전매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송나라 세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동양사 개론 내용을 강독을 해보죠. 자, 당나라에는 산업 발전과 화폐 경제 및 금융 발달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당나라는 송나라와 연결돼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나라 말기부터 해서 송나라까지 그냥 사회 경제적 변화들이 일종의 상업혁명이라고 불려지죠.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한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당나라, 송나라 같이 패키지로 묶어 서술돼 있더라고요. 좀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이게 연결돼 있어. 예. 그래서 상업과 농업 발전 이런 것들이 송대 상업혁명과 농업혁명과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상업과 농업의 어떤 발전상들이 당나라와 그 송나라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지만 어느 비슷하게 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자, 당 제국의 300년의 통일시대는 국내적 전란이 없지 않았으나 외부부터 큰 침입이 없어 비교적 오랜 평화를 유지했다. 그 위에 당의 개방주의 정책으로 그 당시 외국과의 문물이 자유롭게 교육되면서 국내 산업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예. 특히 남북으로 연결되는 운하의 개통과 군사도의 확충으로 교통수단이 정비되어 남북초 시대에는 지역 규모의 시장이었던 것이 전국적인 강역시장으로 규모가 확장되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지역 상권들이 운하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국적인 상권이 형성되는데 전국적인 상권이 형성되면 각 지역의 모든 걸 생산할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자기 지역만의 어떤 특화된 비교 우위에 각한 특화된 상품들을 생산하면 운하를 통해서 다 교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먼저 이 농업 생산을 보면 종래 하중이나 강남 지역의 주 생산지였던 벼농사가 하국 지역까지 확대되고요. 강남의 미국 또한 농업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하중과 강남 지역은 주로 그 벼농사를 지었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하북 지역 같은 벼농사보다는
주로 이제 밀이라든지 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의 분식 그 스타일이 많죠. 예, 그래서 음식도 뭐 짜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장면이라는 거 예전에 상동성 음식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이제 분식 음식들이 많고 그래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하중 강남지역 쌀 벼농사가 하북 지역에 확대되면서 하북 지역도 이제 벼농사를 이제 생산 벼를 재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강남 민국대학 또한 농업기술 발달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자, 농업기술 발달 관련된 내용은 한의중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송나라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동계에서도 송나라 관련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그 말부터 해서 송나라까지의 농업 발전 내용은 뒤에 송 파트에서 한번 더 보기도 하죠. 자, 경작지도 확대되어 보리와 콩, 미래 생산량이 늘어나 농업이 발전되었다. 또한 평화의 지속과 농업 생산의 발전은 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이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비단, 차, 소금 생산이 늘어났다. 자, 당대 비단 생산은 뭐 하북, 상동, 강서 뭐 등등등 있고 목련도 낭방이 복권, 이남에 전파되어 소규모이긴 하나 간의 공업을 발전했다. 자, 이 목련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면화 재배가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면화. 그래서 이제 면화를 이제 재배를 했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면직물을 생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면직물은 그 당시에는 확산되지 않았어요. 아직 남방 지역의 일부분이고 이게 중국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 때냐면 원나라 때 들어와요. 예. 원나라 때 들어가서 이 면직물이 확대돼 나가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원나라를 통해서 고려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예. 요건 좀 있다. 예. 그 시대 관련돼서 좀 강조를 하고요. 또 소금이나 비단, 차, 쌀이 중요한 상품으로 유통되었으며 특히 벼가 개량되어 하북 지역까지 쌀 생산이 확대되었고 설탕의 생산 기술이 발달했다. 자, 이는 태종이 인도에 사신을 보내 설탕 생산 기술을 습득한 원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대에는 음차 풍습이 있었다. 음차라는 것은 그 차를 마시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다가 일종의 차가 전매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판매하는 대가로 이제 다세를 이제 징술하고, 그래서 요거 다세를 바탕으로 해갖고 그 당시 중앙군을 양성했죠. 무슨 군이죠? 이 신채군이에요. 그래서 신채군의 재정적 기반 중에 하나가 이런 다세가 들어가 있어요. 다세. 그래서 이제 그 음차풍습이 널리 퍼지면서 이 차가 사천, 후북, 절강 지역에 재배되어 특산물로 등장하게 되었고 강남 지역의 풍부한 생산품이 하북의 소비지로 운반되었다. 자, 이리하여 이제 수양지가 건설한 운하가 남북에 있는 대동맥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이제 양자강 유역과 절강 지방의 경제 기반은 자연히 강서, 강동, 강서의 하천 유역과 해안 지방의 개발을 촉진시켰고, 그래서 이제 당대의 국내적 평화 발달은 자연 인구 증가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 인구 증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자, 물론 이것들이 안산이 난 이후부터는 인구가 급감하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강남의 인구가 강북을 능가하기 시작해요. 당나라 인구가 강남의 이제 강북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뭐냐 경제력 중심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지금 도들이 대부분 도망친 강국의 도망친 도들이 어디로 가냐면 강남 쪽으로 가. 특히 강남 양지강 지역으로. 그래서 이걸 남이라고 하죠. 예. 이 남이가 되게 중요한 그 배경이 되고 하죠. 자, 6조 이내 계속되온 북방으로부터 강남의 인구 이동은 8세기 중요부와 안산의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특히 양자강 이남의 강남 지역은 물론이고 사천, 복건, 강동, 강남 지역까지 지금까지 인구 이동이 확대되어 인구 남북 비율이 당대 이동 거의 비슷해지고 다음에 송대 북방 35%,
남방 65% 역전성이 나타났다. 여기는 송대화되어 있지만 그 여기에 저희 어디야 강자중국사에서는 당나 말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이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 부분은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한의주 그강 요 동계하고 그다음에 어, 강제중국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기술이. 자, 수공업은 기족생활 발전 후 수공업 제품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더욱 발달했다. 장안에는 국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연 공장이 있고 민간이 공유하는 염색, 제분, 재미, 정미, 직조 공장이 성립되었다. 자, 강연 공장은 이제 소부감이나 장자감 또는 군기감이 가능했고 간첩민은 공우를 사육했는데 이들 번장이라고 했다. 자, 이 밖에 이제 명장장이나 또 교환하는 직업 고용 직공도 있었고 간노비나 제수가 사육되기도 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간영 군역이 나오는데 이건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 민간공업도 이제 발달됐어요. 양주에는 특히 뭐 조선, 제사, 천불, 철물, 피업, 동철 공장이 번성하고 성도에는 사천성이죠. 제지, 제사, 제염, 직물공업이 발달했다. 자, 귀족생활의 향상과 차의 전국적인 보급에 따라 도자기 공업이 특히 발달하면서 치석토기였던 당산채가 나타났다. 당산채는 되게 유명하죠. 이거는요. 강나라 대표적인 도자기인데 여기는 이제 좀 귀족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당산채 자체가 이게 이제 실용적인 목적에서 만든 것보다는 죽을 때 이제 그 귀족들 부장품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뭐냐면 귀족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뒤에 이제 송나라 때 들어온 자기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자기는 서민들이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있는데 당산채는 진짜 부장품용으로 귀족적 취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삼채가 나중에 이제 요나라나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요삼채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물론 당산채보다는 좀 약간 어, 그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도자기죠.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났고 체계공업도 발달했다. 상업 발달은 필연적으로 화폐 경제와 금융업의 발전을 갖고 왔는데 수반하게 되었다. 당의 화폐로는 상류세력은 금과 은의 교환이 매체가 되었고 일반 통화는 동전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고조는 종래 오수전 대신에 개헌통보를 이제 발행했는데 개헌통보는 이제 고조가 이제 그 있을 때 발행된 동전이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개헌통보가 이제 당나라 때 많이 사용해요. 이게 자, 그 이는 당나라가 당대 가장 널리 유통된 화폐이다. 자, 이 밖에 이제 화폐로서는 고종 그 시대 때 거봉 총고, 숙종 때 건원중고, 약간 뭐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 화폐하고 이제 이름이 비슷한 있죠. 자, 대종 시대 때는 대역 원보, 덕종 시대 때는 건중 통보가 발행됐다. 자, 그래서 또 편안이라는 일종의 어음 제도가 있었고 이들 상업적 목적으로 먼 거리를 여행하는 차상인이 그 뭐냐면 헌금을 지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장안의 진주원을 부호에 의해서 편안을 받아 거래하는 것으로 비전이라고 했다. 그래서 중국 화폐 제도상 지폐 기원다. 비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비전은 원래 이제 화폐 목적으로 이제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원거리 그 사업을 하다 원거리 무역을 하다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이런 동전을 다 갖고 가기 힘들죠. 왜냐면 이제 가서 그 뭐 산적이나 도둑들이 걸려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낑낑대고 이제 가기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걸 이제 그 비전을 만들어서 평안을 만들어서 일종 어음 만들어 갖고 합대 대용식 썼다. 그래갖고 일종의 이제 그 지정된 곳에 가면 이 비전 보여주면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전이 최초로 중국 학회상 집회 기원이 됐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당의 금융업은 신용을 기본화하여 활발하게 발전했다.
그중 돈과 물품을 보관하는 개방 제도가 있었고요. 이는 개방을 전무를 맡긴 상인이 타인에게 수표를 발행해서 수취인이 이 수표를 제출하면 내어주는 제도다. 자, 오늘날 정당포 같은 이제 물품을 받고 돈을 처방하는 기관도 나타났다. 자, 금융업은 이익을 막대하며 상인간 물량, 은행과 기족과 관리 등도 적극 참여했다. 자, 도시 발달과 대무역 발달, 무역 확충 볼게요. 자, 각 분야에 거친 산업 생산의 증가는 자연히 상품 교육을 촉진하면서 국내 시장의 발달을 가져오게 됐고, 이에 따라 상업도시도 번성됐다. 자, 수도 장안과 동도 낙양은 대표적인 정치 산업도시 도 반영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장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해 수도 장안은 인구 100만 명에 가까운 국제도시도 요리점인 기정과 주류가 번창했다. 이곳에 호이라는 거 오랑캐 호자니까 이제 이쪽에 오랑캐는 좀 근데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기녀들 얘기예요. 그 출신들. 그래서 이제 2단계 여성이니까 백인 여성이겠죠. 여성이 짙은 화장을 하고 유리잔에 포도를 담아서 사람들이 즐겁게 마시겠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게 이제 200의 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수도 장안이 이제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 아시겠죠, 이건요. 자, 장안은 당 제국의 이제 수도에 걸맞게 옹대한 도시 계획 아래 완벽하게 건설된 국제 도시로서 당 제국의 위력을 유감없이 가시했고, 특히 신라, 발해, 일본 등 주변 국가 수도에도 큰 영향을 줬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발해 상경선 같은 것도 있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헤이안고, 헤이초코 뭐 이런 산 있죠.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일본 도성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자, 뿐만 아니라 장안은 중앙아시아 방면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8세기 중기 개헌 연간에 인구 100만 명에 헤아리는 국제도시로 번영했다. 그래서 즉 페르시아 아라비아 상인들이 진주, 보소, 옥기를 가져와 판매에 이익을 취했고, 외국 상인도 왕래가 활발하여 사신 수혜원과 유학생들이 머물면서 물물교류가 활발해졌다. 양자강과 운하의 연변에는 큰 도시가 일어나고, 강남에는 강주, 명주 등 영파, 양주 같은 무역항이 번창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이제 뭐냐면 국가에서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송나라와 좀 다르죠. 그래갖고 당나라를 비롯한 이 도시들은 되게 어떤 구조로 되냐면요. 지정된 곳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어. 시라고 하는 그 지정된 곳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장안 같은 경우에는 동시서시, 낙양은 뭐 세 군데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주작대로가 있죠. 여기 앞에 위에 항궁이 있고, 항궁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동선에서 주작대로가 있고, 좁은 길들 이제 갖고 이제 방을 나누죠. 이렇게. 그래서 주작대로와 그 중간중간 사이길에 중심을 갖고 방을 설치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2시가 넘어가면 방문이 닫혀요. 그리고 이제 야간 통행 금지가 됐다가 한번 대여섯 시 정도 되면 이제 다시 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 통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계획적이면서도 상당히 시장을 도시를 통제하면서 운영을 했다. 이것이 이제 송나라의 개방적인 어떤 도시 구조와는 좀 달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북을 쳐서 정오에 개시를 하고 해지기 전에 문을 닫는 장안의 동시 서시와 그리고 낙양의 동시 서시 남시가 유명하였다. 자, 지방의 시장도 규모가 작으나 대부분 이러한 시장 조직을 지니고 있었다. 시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을 파는 고깃간, 금은방, 의복점, 마구점, 약재상 등이 한 곳에 모여 점포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이런 동업 점포를 행이라고 하고 그 관리자를 행주라고 또는 행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행은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송나라도 행이 있었죠. 송나라도 행이 있었어요. 송행과 그 당나라행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일종의 당나라행은 일종의 독점 판매권 같은 것들 가지고 있어요. 감각 결탁에서. 송나라행도 감각 결탁은 됐지만 뭐 이 사람들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진 않아. 예. 근데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있어. 이 부분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것은 송나라 때 행과 더불어 수공업 조직이 작이 생겼죠. 근데 아직 당나라 때는 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당은 행만 있다. 행적 중에 행만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외에도 대도시 이게 뭐야? 시다다 보니까 네. 성곽 밖이나 지방의 소도시의 상업지구에 정기적인 시장에 섰으니 이를 초시라고 한다. 예. 이 초시는 이제 당나라 말기 때부터 이제 등장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송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나중에 이 초시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 송나라 그 당나라 도시에 이제 들어가서 송나라 때는 개방적인 어떤 산업 구조로 바뀌게 돼요. 도시 운영 형태가. 그래서 초시가 이제 송나라의 도시에 영향을 준다. 개방적인 어떤 성격 등이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은 뒤에 송나라 도시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강독할 때 좀 보기도 하죠. 자, 당대에는 대외무역이 발달했는데 이는 당의 대외무역 발전과 개방주의 정책으로 동서 간의 교통이 열리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자, 서역 제국과의 무역은 이미 수양지가 배후를 보내어 무역 재개를 꾀했고 당도 이제 안서도부가 안서도부와 도독부에서 호시장을 해서 호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주변의 이민족들과 이제 교류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주로 이제 유목민족들하고 이제 많이 교류하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육 물품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주로 소, 말, 양, 목피, 금속, 금, 향로가 수입됐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이죠, 말. 말. 말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뭐 기병을 양성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단, 공예품, 차가 수출되었다. 예. 그래서 되게 유목민족들하고 이제 이렇게 호시장을 이제 여는데 또 맛이라고 하죠. 그 시장을 열 때 누가 이제 갑이고 누가 을이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유목민족들이 갑이고 농경민족들은 을이야. 당나라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여는 것 자체가 농경민족 입장 때는 그렇게 이익이 남는 건 아니야. 고작 좀 말 정도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한 거는. 근데 유목민들 입장 때는 농경민들한테 얻어야 될 것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수공업 그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것도 이제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목민들이 갑이냐? 왜냐면 유목민들이 혹시나 그 당시 이렇게 마시장 이런 것들 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약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는 거예요. 호시나 마시 같은 것들은. 그래서 좀 손해를 보는 거를 감안하고 열었거든요. 만약 열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손해겠죠. 예. 왜냐면 곧바로 이제 유목민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약탈 방지용으로 열었던 것이 대개 보면 역대 그 왕조들의 호시장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진족들하고 교류할 때 뭐 우리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교류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열지 않았으면 혹은 여진족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여는 거예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 자, 이건 명나라 가서 좀 더 설명할게요. 자, 바다를 이용한 해상 무역은 8세기 말 이후 아라비아 상인들의 활동에 의하여 촉진됐다. 특히 탈라스 전투 이후부터 되게 중요한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강주, 천주, 양주는 무역화가 발달했고, 자, 이곳에 일종의 세관인 시박사를 뒀다. 자, 요거 외워주세요. 이거 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기출에 문제가 두 번이 나왔어. 문제가 쉽지만 여기 나왔어. 그래서 당나라 때부터 해서 송, 원, 명나라 있었을 까 없을까요? 예, 명나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네 개가 있었죠. 네 왕조가. 근데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박사가 한국만 설치됐다가 곧바로 이제 폐지가 돼요. 그래서 시박사 비슷한 뭘로 바뀌냐면 해관으로 바뀌죠. 해관.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시박사를 두어서 그 무역 사무소를 관장했다. 자, 중국 상인의 이제 그 해상 활동은 5세기 후기에 이미 이제 시작되었으니 가탐의 이제 그 항하 사달기에는 중국의 이게 뭐야 장크선이 그 유프라테스 강 입구에 도달했던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수백 명의 어 수천 명을 태우는 그 중국의 거선이 인도 중국 간의 항로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 이 당시 아랍인 상인은 페르시아만에서 항해할 수 있는 배를 이용했으며, 그들은 인도와 신론에 중국의 거선을 바꾸고 타고 중국에 내항했다. 그 인도의 신론에서 이제 중국의 거선을 이제 바꿔 탔다는 거죠. 자, 이런 위로 이제 중국의 해상 활동이 큰 규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 당의 이제 문화적 성격을 볼게요. 예. 당과 문화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뭐 그 한유와 유정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그리고 그 당나라 역사와 관련된 역사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문에 나왔어요. 자, 당나라 문화의 전반적인 성격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기족적과 개방적이야. 상대적 송나라는 반대로 보시면 돼요. 기족의 반대가 뭐야? 서민적이죠. 개방의 반대가 뭐죠?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약간 유식한 말로 국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야. 네. 당나라 문화와 이 송나라 문화가 완전히 대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왜 그 당나라 문화가 기족적이고 왜 당나라 문화가 개방적인가? 요거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공사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나라 문화가 이제 그 기족적인 것은 뭐겠어요? 그 당나라 이전에 뭐가 있었죠? 남북조가 있었죠. 남북조 때의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귀족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다음 남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성장한 귀족들이 주도를 했다 문화를.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적인 거는 일단 당나라 제국은 개방 정책을 펼쳤죠. 여러 곳에 인재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 서역 제국 및 이런 그 여러 국가들과 교류를 해요. 문화적인 어떤 교류를 많이 했다. 자, 그 외에도 뭐 영토 이제 확장도 있었고요. 예, 이런 것들 등등 빈곤화 시스템인데 이런 것 등등해서 이런 개방적 성격이 나왔다. 예. 그래도 왜 기족적인 문화와 개방적 문화가 발달했나 이거 쓰시면 제가 지금 말한 몇 가지 적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이 당문화는 중국적인 어떤 중화 문명의 완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 오랜 분열을 수습하고 문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려는 중국적인 문화의 결실을 가져오게 한 것은 당대이다. 자, 남북조의 호환의 문화는 당제국에서 문화의 내용이 중화적 성격으로 다시 정교했다. 자, 당당한 정치적 북주를 개성하면서 정치, 경제, 법률 등에서 북조 문화를 이어받았고, 학문과 예술 면에서는 남조의 우수한 문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남북 문화를 융합해서 중화 문화를 완성하였다. 자, 이와 함께 이제 당나라 그 문화의 담당자들은 그 남북조의 발전의 기족 계급이죠. 문화 성격 또한 기족적이다. 자, 이거 송나라의 서민적인 문화와 좀 달라요. 예,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당문화의 성격 국제성을 띠고 있다. 왜 국제적인 건가? 당문화의 국제적 성격이 이동되는 당제국의 영토 확대와 외국 문화에 대한 가감한 개방이 있다. 그래서 왜 귀족적인가, 왜 개방적 국제적인가? 요거 이유 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요거 기초에 나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제국의 영토 확대는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고 북으로는 돌굴과 위구르를 지배했다. 다시 서방으로 투르파 분지와 청해, 신강, 감숙 방면에 남은 월지를 정복한 후에
그 도읍을 설치했고 강대한 지역을 기미 정책으로 통치했다. 자, 이러한 당나라의 영토 확대와 그다음에 개방 정책으로 당나라의 외국인 가운데 그들의 어떤 재능에 따라서 당의 고위직 관료에 올라가는 자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빈곤가나 번정제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드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형종 때 그 절대 안禄산이죠. 이 사람이 이민족 호련화 출신이잖아요. 사세망도 중앙아시아 출신이고, 근데 우리나라 관련돼 갖고 이제 신라 최치원이나 고구 유민이었던 고손지 장군 이런 사람들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장보고도 한때는 당나라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죠. 당나라 군인이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보고의 활약도 당제국의 국제성과 개방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 밑에 장항성이 쭉 나오는데 자, 당문화의 기족성과 국제성은 수도 장안의 규모나 풍문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장항성은 당제국의 기족적인 위험을 국제적으로 가시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설계된 국제도시다. 자, 이곳에서 동서 문화가 교차되면서 각국의 사신과 유학생, 학자, 법률가, 승려와 상인, 성진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장안성 대도를 활보했으니 장안은 마치 인종 때 만국 박람회장 같은 풍경을 지니고 있다. 자, 이들 외국인 같은 당의 문화를 익히고 도와 자기 나라 문화에 큰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 신라 때 이제 그 나나 발해 문화, 뭐 나 해양 시대, 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각국의 문화들도 당에 유학한 학자나 예술가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창출한 바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네.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베트남이든지 중국은 이제 핵심 문화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핵심 문화에 영향을 받지만 각기 독특한 문화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문명이라고 해요. 문명. 문명이 아니라 문화권이라고 하죠. 네, 문화권. 그러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여기 동부아시아 문화권은 당연히 핵심 문화가 우리나라가 아니죠. 네, 말 잘못했는데 우리나라 중국이죠.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베트남 등등이 받아들인 거죠. 그럼 중국의 4대 기본 요소가 뭘까요? 그 문화적 요소 중에 그 불교, 유교, 그 다음에 한자, 그다음 율령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이때 이제 한나 때 형성돼서 당나라 때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체계화되고.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요 관련돼서. 그래서 당나라 문화적 성격과 그 당나라의 어떤 그 문화적 어떤 그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당은 제국 통일의 완성과 함께 유교 사상을 통일 제국의 인용을 정복시킬 필요가 있어서 유교 경전의 해석을 통했다. 그래서 유교 사상 자체가 그 당시 자, 유교 사상 자체가 그 당시 이제 그 동아시아 문화권의 4대 요소겠죠. 예, 요거. 그래서 이제 당태종은 공영단을 하여금 오경정의를 편찬하겠다. 자, 요거 외워 두셔야죠. 예. 공영단 오경정의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특히 과거 시험을 명경과에서는 이 오경정의 해석만 가지고 답을 써야 돼. 그래갖고 그래서 답을 써야 합격하기 때문에 유교 통일적 해석이 완성을 부었다.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유교의 핵이다. 한국의 핵이다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이런 게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경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그럼 한번 그 오경정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태종은 정관 4년에
이 안사고에게 명하여 오경에 대해 여러 해석을 연구시키는데, 이 안사고는 남조에서 북조에 건너 안지추의 후손으로 당대 유학은 남파가 존중되었다. 자, 태종은 정간 12년에 공영도에게 오경정의를 편찬케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남북주의의 여러 파로 갈라져 해석이 분분했던 오경 해석이 통일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이 해결화된 이 오경정의, 그러니까 홍구학이죠. 이거에 대한 비판이 등장을 해.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불교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유교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공부하고 주로 불교 경전이나 또는 도교 경전을 읽었어.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유교계에서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죠. 왜 이게 불교한테 밀리게 되나? 그래서 불교에 비판하면서도 불교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이제 흐름들이 등장해. 이런 것들이 송나라의 이제 신유학과 연결돼 있거든요. 종전의 홍구학적인 유학에서 뭐냐면 형이사학적인 유학으로 바뀌는 이제 어떤 가도기적인 어떤 형상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교의 영향이죠. 불교나 뭐 도교 요 대항하는 과정에서 불교, 도교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형이사학적인 유학들이 등장을 해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송나라 때 뭐 이제 송학이라든지 그 흐름을 이어갖고 이제 뭐 주자학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홍학적 유학에서 형이사학적 유학, 그 당시 신유학의 새로운 맹화 이걸 대변했던 사람이 당나라 말기 때 등장한 그 한유라든지 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유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요거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중기 이후의 학문의 어용주의에 대해서 사상계 세분화를 일으킨 학자는 한유와 이고, 유정원, 유영석 등이다. 자, 이들은 이제 공통적인 학문 경향은 중국적인 사상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불교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어울려 오경정의와 같은 홍보학적 방법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사상체를 수립했다. 자, 이때 이제 새로운 사상체계는 어디를 많이 끌어다 썼냐면 불교를 비판하면서도 불교와 도교적 요소를 많이 끌어다 썼어요. 특히 불교 중에 선종 있죠. 예, 선종. 자, 이 선종을 많이 끌어다 썼어. 선종을. 그 뭐 체와 용이라는 개념이 후에 이제 이와 기라는 개념이 되죠. 성리학에. 자, 그러면 한유도 볼게요. 자, 한유는 그 불교와 도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그다음에 새로운 유학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도통론을 이제 제시를 하죠. 자, 그래서 한유는 불교와 도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유학 체계를 세우려고 했다. 그럼 원도에서 맹자일의 육아의 어떤 정통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육아를 부활시키는 강조하고, 자, 이게 무슨 거예요? 도통론이에요. 요때 도라는 것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 유교에만 있어. 유교. 그러니까 불교나 도교는 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도통론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도통론은 북송 시대 때 정의하고 정오형제도 주장을 하죠. 이 부분은 북송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읽어볼게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도통론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맹자 이래 유교의 정통이 단절됐다고. 이거 뭐야? 맹자까지는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이건 원시 유학이죠. 근데 이후에 이제 한당 유학 때 들어와서는 이거는 제대로 된 유학이 아니야.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맹자 이전의 유학, 맹자까지만 도가 있고 유교의 도가 있고 한당 유학은 인정하지 않아요. 풍부학적 유학은. 예. 요거는 후에 이제 정의정오 형제도 비슷하게 보여. 정의정오 형제도 도통론을 주장하면서 그 맹자 이후 그 한당 유학은 도를 건너뛰고 도가 없다고 건너뛰고 곧바로 송하고 연결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이제 이미 한유 때부터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추구한 유학은 한당 유학이 아니라 한당 유학 이전의 유학, 춘추 전국시대 때 맹자까지의 유학, 원시 유학이죠. 자, 또한 원성에서는 인간의 성을 출생시 생기며 그 인이 외지 신이 5가지 구분된다고 나왔다. 그리고 이제 성을 다시 상중하 상품으로 구성되어 상품으로 구성되며 상품에서는 선하고 항문에 나가면 더욱 밝아지고 하품에서는 악하면 중하면 중품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맹자의 선설술과 성학성을 진입을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에 따라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인 문제가 있겠지만 또 악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중간 정도 될 거야. 성과 악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에 따라 성인이 될 수 있고, 잠깐만, 잘못 표시했네. 상중하 중에 중간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자기 노력에 따라서 선을 좀 키우면 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서 내버려두고 약한 일만 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교화가 필요한 거야. 교화. 인간 교화를. 예.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후에 이제 성리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성리학에.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유에 제조했던 이구는 복송성을 지었어. 복송성은 뭐냐면, 그 맹자에 보면 이제 내가 원래부터 타고난 성이 있잖아. 착한 성이 있잖아요. 원래 인간은 착하다고 하죠. 맹자에 보면. 그러니까 착한 성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이게 복성이야. 자, 이런 논리들은 성리학이나 양명에서도 보이죠. 내가 원래 타고난 니나 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수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자, 이런 그 사고 방식은 후에 이제 그 송학이나 성리학, 그 양명학에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한유와 함께 이제 논어 피례를 저수했다. 자, 그는 인간의 성은 성인이 성과 차이가 없으니 모두 선하고 인성이 원래 깨끗하나 외모에 그 태어나서 이제 때에 묻으면 세속에 묻으면 그 외모에 강하게 정이 나타 비로소 성하고 나눠진다고 했다. 따라서 인간은 욕심 없애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갖게 되면 본래의 성성으로 복성할 수 있다. 이게 복성설이죠. 자, 그 이에 대해서 유정호는 천선에서 한유의 사상을 비판하고 음양이기는 그 상태가 다양하고 청기, 원기, 음양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벌을 낼 수 없다고 했다. 자, 그래서 요중의 사상은 유물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무신론적 정신을 지녔으며 역사 발전의 성인의 의지가 아니라 세력이 좌우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유정호는 세를 통해서 역사의 진화의 답을 찾으려고 했다. 자, 유윤석은 이제 청론에서 유정과 한유의 논쟁을 정리하면서 천인의 관계를 새롭게 추구했다. 즉, 그 천은 만물을 생성케 하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여 천인의 특징을 논하고 인간의 기능 방법이 인간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국 하늘의 의지에 무관하다고 하는데 이는 한대 동중서의 천인상서의 측면을 부정한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 자, 유정훈하고 유윤석은 예전에 은나라 때나 주나라 때 하늘은 이제 은나라 때 상제라고 하고 주는 천이라고 했잖아요.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런 건 다 뭐냐면 인격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믿으신 분은 알지만 뭐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다 이건 신이지만 동시에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숭배할 경우에는 분노를 내갖고 우리한테 벌 내려주시잖아요. 이는 인격신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인격신은 나름대로 판단의 어떤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 인간처럼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못한 일들 다 내려서 도덕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고 심판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유정훈과 유윤선 그런 천을 믿지 않아. 인격시단 천이라는 건 일종의 뭘 보는 거야? 이거는 그냥 만물을 움직이는 이치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이 법칙이나 이 때문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법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천을 이제 상정해 놓는 건데 이런 것들은 성리학에 영향을 주죠. 성리학 자체가 하늘은 뭐야? 이건 인격신이 아니야. 그냥 이치야. 상강오륜처럼 이런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인격화 어떤 그 하늘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리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유종훈 같은 사람들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현대 말기 때 등장한 이런 사상가들은 그 불교 사상을 비판하면서도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세계관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송대 성리학에 사상적 영향을 줬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당대 중국적 불교의 성립과 불교 문화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죠. 당나라는 수당 때 불교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국화된 불교야. 중국화된 불교. 그래서 인도의 불교가 건넜지만 중국의 문화와 섞여가지고 중국화된 불교가 등장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 문화 중에 이제 불교가 들어가는데 이때 불교는 인도 불교가 아니라 중국화된 불교를 말하죠. 그 동아시아 4대 문화 그 문명 요소 중에 불교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한때 중국에 들어온 불교가 남북조 시대의 발전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종교 교단을 형성하면서 종교적 어떤 중국적인 불교도 확립된 것은 당대에 와서이다. 자, 그래서 중국적 불교의 성립은 북의 태무제와 북주의 무제가 단행한 혹은 폐불 사건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 그것은 이 폐불 사건의 영향이죠. 자, 남북조 시대 국가 권력과 호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발전한 불교는 외래 종교의 성격 때문에 유교와 도교부터 저항을 받게 된다. 대개 폐불 사건이 일어나면 도교의 어떤 그 요청이나 이런 등등 해갖고 일어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불교는 북이 지배층의 도교 중심적인 국수주의적 정책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대탄을 받게 되자 그 불교계에서 각성과 함께 새로운 혁신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남북조 시대의 이제 미신적인 주술과 가람불교. 가람불교라는 건 탑이라든지 사채같이 좀 약간 거대한 것들 좀 지어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하는 불교. 요거 이제 벗어나서 보이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체질을 정비하면서 종파 교단을 형성하게 됐다. 자, 그래서 당시의 주요 불교 종파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종파들이 거의 보면 중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중국 종파들과 거의 99%가 일치해요. 그래서 뭐 청태종이라든지 법상종, 하엄종, 정토종, 선종, 밀종 이런 것도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진원종을 이제 밀종인데 밀종은 요건 내면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거는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주술적인 거, 그다음에 중운, 네, 이런 것들 외적인 거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게 밀종이거든요. 그래서 밀종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진원종하고 중국화된 중국 밀종이고요. 그다음에 그 요즘 티벳 그 토속불교 티벳 그 종교하고 합쳐진 남아교가 있어. 예. 근데 여기도 밀종은 진원종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거 거리가 좀 먼데 밀종은 이건 흠에서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보죠. 자, 불교의 중국적 성격 형성은 수나 때 천태대사의 진이가 나와서 청태종을 완성시킨 데 있다. 청태종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된 을천하고 관련된 거죠. 하여튼 청태종은 남북조 시대 여러 파로 갈려진 불교를 종합해 일종의 종합불교로서 불교 경전 가운데 법화경을 최고 여기면서 그 밖의 경전을 모두 법화경의 보조 경전을 취급하여 불교를 통합하였다. 우리도 통합했지만 그쪽도 통합하는 어떤 불교로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청태종은 이런 경전도 강조하고 참선도 강조해요. 선종과 그다음 그 외에 하원경 등등등 하원종 등등을 다 통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진희의 그 북주의 선학과 남주의 의학을 써요. 자성과 강망의 그 종교이동가 경전 공부엔 선정진 지혜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그 선을 닦고 참선을 한 다음에 그다음 경전을 통해서 그걸 뭐냐 익혀야 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우리말로는 정해상수라고 하죠. 정해상수. 예. 정해상수 어디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종교 고려하고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수령 중칙을 내세웠다. 또 법화경을 받아들이면서 청태종 일명 법화종이라 한다. 자, 청태종이 남방에 발전된 데 반해서
북방에는 새로 하움종이 나타나 널리 유포되었고 하움종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하움종은 수나라 때 중국에 도한 두순이 시주가 되고 당의 지엄을 거쳐서 춘추무 때 법장위에서 완성되었다. 하움경을 최고 경존하고 진심을 모든 황사의 근본이라고 했다. 또 하움경은 불교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 전반에 거쳐 많은 사료를 제공하여 당시 사회문화의 형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교들도 이제 청대령이나 하움종도 중국화된 불교지만 예전에 말한 것처럼 중국화된 불교 중에 제일 중국화된 불교가 선종과 정토종이에요. 그 중에 선종이 제일 중국화된 불교예요. 이게 자 먼저 볼게요. 선종. 자 선종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야. 이 중국사 기출에 나온 거야. 우리나라 기출에 나왔긴 했지만 이거는 자 선종은 깊은 사색과 자서를 통해서 불교의 참된 경지인 해탈 도덕을 한다. 그래서 다른 종파 같은 경우 불성을 강조하지만 불법을 강조하지만 맨날 불경 읽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종은 이런 거 다 쓰잘데가 없는 거야. 불림 문자, 이심전심 등등 해갖고 얘는 불성을 강조하잖아.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 말씀보다는 부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 언어를 통해서 진심을 전달할 수 없다. 뭐 이 폴스톤 모든이와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자, 그 유대는 그 당시 그 양대의 그 중개운 달말 선법에서 비롯되며 당나라 때는 남북파로 나눠져요. 남중선, 뭐 북중성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파는 심수가, 남파는 해능에 의해서 발전됐다. 해능의 주장에 의하면 불성 곧 마음 속에 있으니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 해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선종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의 최대 교파고 그 선종 안에서도 남종선과 북조선 이렇게 이제 두 개파로 나눠지고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이제 5개 7종, 오가 7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데 요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남북조 할 때 불교할 때 그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또 많은 제문을 부처님에게 시주 안 해도 스스로 성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선종은 신선유국에서 자사를 통해서 깊은 명상을 위해 불교 진리를 도달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남종성 중에 이제 남파 중에서 이른바 오가칠종이 나와 그 당시 유학과 신문에 큰 영향을 주면서 지식인 계층의 지지를 받고 이게 선종이 이제 그 또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성리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성리학. 성리학에 보면 이유와 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건 훈구학에도 없는데 이유와 개념이 있어. 이거는 어디에서 영향하면 체와 용이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체와 용이라는 개념은 선종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보통 성리학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선종을 마스터해야 돼. 그냥 이해가 할 수 있어. 이거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차곡차곡 이해가 되거든요. 선종을 마스터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리학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선종이 융성하게 되자 서원의 행사 규칙인 백장 청규가 있어요. 일종의 서원의 유지죠. 계율이죠. 이런 것들이 불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계층의 실천 도덕으로서 활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선정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당송 때 그 대표적인 진짜 중국에서 제일 큰 종파가 선종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이 선종은 처음에는 지식인들 중심으로 받아들인 거야. 우리가 이제 보통 선종하면 그 남할 요초시기 때 이제 뭐냐면 호족들 믿고 대중화되고 그런 생각을 떠오르는데 이거는 우리식의 이제 선종이고요. 중국의 선종은 지식인 위주예요. 이거는 정토종은 대중과 관련된 거고 우리는 선종하고 정토종이 뭐 결합됐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분리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이건 한참 후야. 네.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인들 중심의 종교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선종하면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뭐 지식이라도 할 수 있는 사무라이 계층들에서 좀 이렇게 그래서 이 선종은 좀 약간 위에 있는 상류 계층의 종교였고
반대로 대중화된 종교는 일본이나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토종이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선종과 정토종을 같이 엮어서 이제, 이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당대에는 인도에서 새로 전래된 종파로서 법상종은 밀종이 있는데 법상종은 현장의 기조에서 유식경을 중심으로 경전을 했으며 유식론이 나오고요. 현장은 629년에 이 사람 되게 유명하죠. 네. 그래서 서유기에도 나오죠. 물론 이제 좀 약간 가장된 판타지 소설물이지만 하여튼 그 인도에 갔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인도에 그 당시 그 인도는 어떤 국가에 그냥 바르다나 왕조가 있었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쿠타 왕조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그때 이제 잠깐 이제 분열됐다가 통일됐던 왕조가 바르다나 왕조였어. 이게 뭐 몇 년 한 몇십 년 가다가 이제 망해버리는데 요때 들른 거야. 그래서 날란다 그 서원에 가서 불경을 가지러 가서 공부하는데 불경을 가져가서 그 번역을 했죠. 이게 신역경이죠. 예.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이미 이제 불교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신주교가 대세였죠. 예. 하여튼 뒤늦게 가서 이제 불교 경전을 가지고 온 거야.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헌정은 629년에 인도에 가서 17년간 각국을 순방하면서 불교를 연구하고 많은 경전을 가지고 와 태조의 특별한 보호 아래 불경을 번역하는 데 진력을 했다. 현장은 종래의 불교 경전을 대의를 중시하고 문법을 소유하는 차원에서 문법을 중시하는 여기에서 불교경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겠다. 대의를 중시하고 문법을 소유하는 건 뭐냐면 종전의 이제 경전은 누구였죠? 구마라습이죠. 구마라습은 이제 구역경이잖아요. 구역경인데 구마라습 같은 경우에는 의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 문화적 배경을 맞춰가지고 의역을 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거꾸로 중국인 그 한장은 의역을 한 게 아니라 직역을 한 거야. 예. 그 문법을 강조, 직역을 강조했어. 있는 그대로 이제 뭐냐면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해하든 말든 간에 인도 범어를 가지고 그대로 중국어 옮겨려는 거야. 근데 이 불교든 하여튼 불경이든 번역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번역이 제2의 창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화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번역을 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대개 보면 신역경보다는 구역경을 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구마유습의 번역. 구마유습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문화를 접하다 보면 이제 A 문화에서 B 문화를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곰팡이 공주다. 아프리카에서 곰팡이 공주는 상당히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곰팡이 공주? 이게 무슨 욕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왜냐면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 백설공주 하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 그 현장은 곰팡이 공주다 하면 그냥 곰팡이 공주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와닿지 않는 거지. 예, 이런 차이예요. 하여튼 그가 번역한 경전은 구마습의 구역에 비해서 신역 경전에서 구분한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선장이 이제 날란다 성국 가고 이제 그 여행하면서 그 뭐냐면 기행문을 썼어요. 이거는 왜 안 나오느냐? 이게 대당서역기란 거예요. 이거 외워주세요. 교과서에 나왔는데 대당서역기 대당서역기 했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국어 불경의 번역으로서 이제 중국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결과 이제 어떤 것들이 했냐? 예, 중국어 어휘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 현장뿐만 아니라 이건 뒤에 있는 이제 예전에 중국 불교 경전 번역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의 어휘와 내용이 확대됐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불교식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정을 보죠. 현장 이외 의정도 해로 바닷길이죠. 인도 갔다가 돌아와
불교 경전을 번역하여 종사했으며 법상종은 장안에서 율성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의종이 이제 바닷길에 따라서 이제 인도 입국에서 이게 후에 돌아온 후에 쓴 게 있어. 이 사람도 기행문을 썼죠. 예. 그 기행문이 남에게 기내법전이에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대당서역과 함께 유명한 기행문이죠. 예. 기행문이에요. 남에게 기내법전. 기내법전.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다음 밀종, 진원종이죠. 현종시대 때에 중국에 온 선무의 금강진, 불경 등이 이른바 개헌 3대승이라고 했는데 전파됐고, 자, 동일시대 전래된 작교에 비해서 순수 밀교를 한다. 네. 밀종은 대일경을 받들고 진원 비밀의 법을 배워 기도종으로 이제 특히 국가 보호를 받았으며 승려 불경에서 널리 퍼졌다. 자, 이런 그 하여튼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냐면 밀종이 들어왔죠. 신라 시대 때 기록에 보면 통일신라나 그래서 대중화에 크게 이제 기여를 해요. 밀종도. 예. 그런데 이제 이때 밀정은 남아교가 아니라 우리가 맨날 남아교만 생각하는데 진원종이야. 중국화된 불교 진원종이었다는 거. 자, 이러한 이제 불교의 여러 종파는 당말 무종의 불교 탄압을 쇠퇴했으나 그래서 선종만은 중국적인 불교 발전에 중국 불교의 대종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종은 침체된 유학을 자극하여 송대 성리학의 발전에 원동이 되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중국에 전파된 불교는 당대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불교가 중국적인 종교로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도 불교와는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설법은 이성적이며 철학적인 불교주의는 내사관이 없는 이제 중국인들이 사상이나 국민성에 맞도록 병문시켰다. 즉 불교는 통치자 지배자의 특권적 지위를 위험 있게 꾸며주고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비주의 주술적인 종교를 번번했으며 이에 따라 큰 사찰이나 불탑, 그다음 불상이 만들어졌다. 기도를 위해서 불교를 소유되어 읽고 그 성대 법회를 개최했고 백자관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예, 이거는 자 이러한 행사가 국가적 규모로 행해짐에 따라서 불교는 국가 목적에 부합되는 호국불교적 성격을 변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밀접하게 갖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불교의 번역과 관련 거예요. 중국식으로 진행됐죠. 그래서 중국에서 전파된 불경은 다다리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한자로 번역됐다.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원래 원본은 뭐죠? 중국어 지금 불경. 원래 그 부처 그 불경은 팔리어하고 산스크리트가 있어요. 팔리어 경전은 지금 그 최근에 더 발견된 거고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거는 산스크리트 범어라고 하죠. 이 범어를 중국어로 이제 번역했다 한자로. 네. 자, 이는 한자에 대한 우월감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중국인들 중화의식에 반려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역경 사업이 이제 거의 천여간 역경 사업을 했고 번역 사업을 그 결과 세계 유대 번역 사상 그 유대가 찾을 수 없는 방대한 한역 그 대장경이 성립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만 자에 달하는 새로운 글자 어휘가 창조되었으며 중국어의 어휘와 내용이 불경을 통해서 보다 다양하게 풍부해졌다. 이판사판, 짐승이란 말도 불교식 용어죠. 예. 그다음에 극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불교식 용어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교 사상도 점차 중국의 정통 문화 속에 새로운 문화 요소로 발전됐다. 따라서 당대 신문 가운데 불교 사상과 불교 신비성이 깊이 담겨져 있고 다음 송대와 명대의 주제학과 양명의 발전 및 도교와 전진교 성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줬죠. 주제학 양명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영향을 줄 거고 도교의 전진교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도교의 전진교는 예전에 그 그냥 구도교하고 좀 달리 신도교라고 해요. 그 구도교 예전에 도교는 그 주술이라든지 뭐 주문이라든지 뭐 등등등 좀 약간 미신적 요소가 있었는데 신도교는 그 유불도의 상교 일치 사상에 따라 이런 요소들이 없어지고 이론화돼요. 체계화되고
그것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이제 독일 전진교회, 신도교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이 선종이다. 예, 이렇게 불교의 사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중국 역사상 외래 사상이 중국인들에게 영향이 불교처럼 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예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당대 이제 중국적 불교 발전, 중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에도 영향을 줬죠. 특히 석굴사원과 불상, 타파 건축은 예술혁명에 끼친 공헌도 지대했다.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현존하는 중요한 유물과 유적 가운데 불교 예술과 관계없는 것이 드물 정도로 불교는 동아시아 문화에 큰 차질을 남겼다. 그래서 당대 많은 승려들이 구법을 위해서 불교 격전을 구하기 위해서 서역 제국과 인도에 여행하고 그들이 남겨 지나간 지방과 국가에 대한 자세한 경문을 저술로 남겨놓아 역사 지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네 번째 영향을 준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끼리 불교는 중국의 과학 발전에 이제 큰 공헌했는데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오면 불교만 들어오겠어요? 아니죠. 불교와 연관된 어떤 천문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등등 여러 학문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당시 세계적인 수준을 잘했던 아라비아 이슬람과학이 서역을 통해서 중국에 전려는데 특히 천문학과 수학은 승려들 위해서 전파되었다. 종교와 정문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학 또한 불가분의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종교 행사를 하려면 천문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하늘에 유성이 떨어지면 부처님이 도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천문학을 하려면 수학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런 천문학과 수학은 인도 고유의 천문학과 수학도 있겠지만 또 뭐냐면 여러 이제 지역에서 가지고 온 것도 있겠죠. 예. 자, 하여튼 이런 수학 또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과학은 불교를 통해서 중국에 수입됐다. 자, 현존 개원 연간의 대영령 등은 가장 정밀한 달력으로 승려 일행이 제작됐다. 천추국의 이제 승려였던 인도를 그 당시 천추국이라고 했는데, 자, 용수대사는 안카 유수에 뛰어났고 우론이라는 책을 지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불교와 함께 여러 과학 기술이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정리해 보면 일단 이제 불교가 중국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줬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 주술적인 종교가 많이 변모됐다. 예, 호국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불교의 번역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한자 번역하면서 그 당시 그 새로운 글자 어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세 번째로는 불교 사상과 중국 문화가 융합이 됐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대에 송대 뭐 주작이나 송명대 주작이나 양영학 독일 전진교에도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당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법성 있죠. 그래서 많은 기록들이 남겨서 후에 이제 중요한 역사 사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교 들으면서 중국의 어떤 과학 발전, 천문학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됐죠. 수학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국가 권력에 의한 도교의 발전을 볼게요. 자, 예전에 한번 제가 도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그 계보도 좀 그려놓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당나라 때 도교는 아직까지는 구도교야. 전진교 이전의 도교죠. 전진교 이전에 도교 중에 최대 교파는 천사도예요. 원래 남북조 시대 때 이 천사도가 남천사도, 북천사도 이렇게 나눠졌죠. 이 북천사도는 이제 구겸지가 만든 거고 이게 통합이 돼요. 그래서 보통 그 당나라 때는 이 천사도가 이제 주류였어요. 도교 종파 중에. 그리고 이 도교가 일종의 당나라 왕실에서 숭배를 하죠. 예, 아까 농서 이씨로서 성이 같다. 이 노자가 원래 이름이 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숭배 대상인데 물론 이제 축정호 때는 잠깐 이제 불교 도왔지만 전반적으로 도교를 이제 숭배를 반영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도교는 교단의 성립과 교세학장 과정에서 철저히 당황주의 국가 권력과 밀접되면서 발전되었다. 후한마다 오두미도에서 시작된 미신적인 도교 사상은
북이 왕권의 보호와 국염진에 의해서 도교 성립되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태무제 때에 의해서 폐물 사건은 도교에 대한 신앙 때문에 불교를 탄압한 것이다. 근데 당에 들어와서 도교는 다시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더욱 발전했다. 자, 당의 왕실은 농소 이치도 도교의 시조인 노자, 원래 이라고 했죠. 이름이 이와 같은 성이라는 걸 내세워 노자를 조상으로 받들고 왕실의 권위를 높일 목적으로 고조는 노자모를 세우겠다. 태종은 노자를 석가모니보다 우위에 뒀고 고종은 노자에게 태상현황제라는 존을 했다. 그 춘천무 때 승려 하이가 무주혁명을 정당하기 위해서 불교를 국교화했다. 이때 잠깐 이제 좀 쇠퇴했다가 책자모 같은 도교보다는 불교를 강조했다고 했죠. 그러나 현종은 다시 도교를 부흥시켜 지방의 도교 사원을 건립하고 노자의 도덕경을 각 가정에 비치하도록 했다. 또 숙문관에서는 도교의 학생을 두어 도덕경, 장자, 열자 등을 교육했고 과거 시험에도 도교학과를 두고 도사를 고관에 임명했다. 이로 인해서 민간은 도사와 여간의 뜻을 두는 도사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 신부님, 여간 같은 경우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랄까요? 이게 뭐라고 하죠? 비구니, 비구니 정도 되면 돼요. 수녀나 뜻을 두는 사람이 늘어나 도교는 민중 종교로서 그 지위가 확고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도교 경제이나 교육 연구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데 도교가 너무 국가 보호에서 정치적으로 세워 떨쳤으나 불교가 자주 대입됐고 안산의 난후에 부진하였다. 그러나 무종 때 도교의 또 강제 폐물 사건이 있기니 이게 다시 도교세를 신장한 불교가 큰 타격을 입었다. 요 폐물 사건은 이제 해창 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해창 폐물이라고 하죠. 네, 해창 폐물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무일종의 법난 중에 세 번째 법난이야. 그래서 북위의 태무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북주의 무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당의 무종. 여기 세 개가 있죠. 무자가 세 개 있잖아. 이게 삼무가 되는 거야. 그다음 네 번째가 뒤에 이제이지만 후주에 세종이 있어. 얘만 일종이죠. 네. 그래서 삼무 일종의 법난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 법난이에요. 자, 이거 해창폐불이라고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창폐불.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요. 예. 그 다음에 학문 예술 및 과학의 발달. 예, 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98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문 98번입니다. 자, 역사학의 새로운 발전 볼게요. 자, 당의 통일제국은 정치적 집권체를 강화하고 사상 언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유교 경제의 해석을 통일하는 한편 정사 편찬을 국가가 장악했다. 수나 문제는 개인에 의한 국사 편찬과 인물 평가를 금지시키고 예전에는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는 역사를 이제 개인이나 집안 자체에서 한다고 했죠. 근데 수나 문제 때 역사 편찬을 이제 국가가 독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수나 금방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누가 이제 이어받게 되냐면 당나라 태종 때 그렇게 돼. 그래서 당나라 태종은 사관을 설치해서 국가가 국사 편찬을 담당하는 개인이나 이제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사 편찬을 담당하게 돼요. 자, 이걸 이제 그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 관련돼 갖고 그래서 이제 간찬 사설을 만들어. 이걸 감수국사제도라고 하죠. 사찬이 아니라 정부가 그 간찬을 이제 해갖고 뭐냐면 관리 감독하고 편찬하는 그 감수국사제도다 한다. 예.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보충자를 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요거는 이제 한국인의 역사 인식에서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감수 국사제도가 이제 실시되면서 점점 이제 역사 기록을 정치의 종속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내용 보면 자 당초에는 태종 때에 이어서 왕조사의 편찬 절차에 의해서 일대 번역을 이뤄졌으니 종래의 한 개인 사천 또는 가하고로서 이제 역사 편찬이 정부안에 설치된 사관에 의해서 여러 사관의 그 공통 편찬 방식으로 바뀌어졌다. 요때 사관은 역사와 관련된 기관을 말하는 거고, 요때 그 속해 있는 사관은 요 뒤에 사관은 역사 기관에 속해 있는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역사를 담당하는 관리. 그래서 번역 이전에 있었던 사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나 양서, 진서, 남사, 북사 이런 일련의 왕조사는 모두 한 개인의 저작으로서 또는 부자의 이대에 거쳐서 가하고 전술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저자가 도중이나 저술 완료 후 천재에게 이것이 알려져 격려, 편의 제공, 포상 등을 거쳐서 흥정된 왕조사로 이제 인정되지만 비록 국왕의 제가 형식에 취해져 이른바 정사가 되긴 하였더라도 이때 흥정이라는 것은 왕이 추인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저술 자체가 어디까지 저자 개인의 의사와 포부 그리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 개인의 저작이기 때문에 완성시키는데 되게 오랜 세월이 걸리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 이거 자료 수집하고 그걸 편찬하고 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걸렸는데, 근데 후 당나라 때 시장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거 국사 감수제도 이후부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났고요. 예.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달려들기 때문에 쉽게 이제 예전보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장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자기 편익에 따라서 어떤 정치 목적에 따라서 전의 역사 기록을 왜곡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어. 예.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한의 중에서 잠깐 언급돼 있는데, 자 일단 이거 찾아보기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만 읽어보자. 그 밑에 있는 주만. 자 여기 이제 여기 있죠. 943번 좀 보자. 그리고 944번 아테네에서 중국 서담 읽어보고요. 당대의 역사 편찬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남북조 시기에는 주로 개인이 사찰이 많았지만 당대에는 국가 권력이 역사서 편찬에 관여해 정사가 편찬되었다. 사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료가 사서 편찬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많은 폐단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오랜 왕조가 계속 닷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 간차한 역사 선례를 얻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됐던 역사의 사찰은 정통은 이로써 재상이 감수 국사를 겸해 편찬 과정을 총괄하는 것으로 변하게 됐다. 그는 이제 그 갈래를 깨고 사관을 확박해 그 태종이죠. 태종 때 자신의 실력을 억지로 보므로써 후세의 역사의 정치의 신여도 전략을 쓴 계기를 마련했다. 근데 뭐 갈래를 깼다고 난 예전에 그런 갈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갈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가 이제 뭐 사관이 써놓은 거 보고 뭐 사관이 태종이 계속 보다 보면 뭐 글을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못 쓰겠죠. 예. 그래서 되게 보면 태종 때 기록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뭐냐면 예전에 태종이 자기 관련된 그 사초 같은 거 쓸 때 보거든. 그래놓고 이제 뭐라 하니까 사관의 입장 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잘못된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됐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초도 잘 안 보지만 거의 보면 안 되죠. 태종이나 그런 사람들만 좀 예로 다 안 봤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좀 관례들이 좀 있었나 봐.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예. 그래서 이 당시 감수 국사제도 설치 관련된 내용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 뒤에 부분을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자, 이와 함께 재상의 국사를 이제 감수하는 감수 국사제도가 생기고 황제 특명에 따라서 정사를 편찬하는 봉친찬의 정사를 편찬한 봉친찬의 간찬 정사가 나타나니 중국 정사는 종래 사천사에서 강차사로 바뀌게 되었다. 네, 이렇게 있죠. 자, 이에 따라서
국가 통제의 노인 정사는 역사소설 창의성과 비판 정신이 상실되면서 생동감이 있고 문서화되었다. 요게 이제 뭐냐면 뭐예요? 문제점이죠. 문제점. 그리고 이제 한해 중에 있는 문제점도 하나 있죠. 여기 플러스 시키자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다. 전문 지식이 없는 전문성이 없었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죠. 그래서 사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료가 사설 편찬하고 담당하는 그런 폐단을 이제 낳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이제 밑에 중국에 보통 정사 25사가 쭉 있죠. 이걸 뭐 기전체 사서도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뭐 여기 뭐냐면 진서부터 해갖고 여기까지는 아마 이제 간찬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전체적인 천재적인 역사가에 의해서 새로운 사찬 역사서가 편찬되는데, 자, 이게 대표적인 이제 사찬 역사서 유지계 사통과 두의 통전,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인데 유지계 사통과 두의 통전은 좀 이따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